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박미화입니다. 지금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첫 상설 전시인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근대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주요 작품의 대표 작품 50점을 선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언뜻 교과서나 전시에서 많이 봐서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면 그 작품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깊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전시는 미술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거나 기초부터 알아보겠다고 결심한 작가의 사람들에게는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미술을 시기와 특성별로 대표 작품 50점을 선정하여 구성하였고 이는 굉장히 압축적인 작품 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자, 그럼 전시장에서 작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공간은 근대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유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비록 일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만 전통적인 매체와 서구적인 영향이 병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김종태의 노란 저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태는 김포 출생으로 어릴 적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1926년에 일찌감치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하게 되고 이후 27년부터 30년까지 연달아 특선을 함으로써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추천 작가로 추대받기도 합니다. 작품을 감상하실 때 그 작가의 성격도 같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김종태는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또 호탕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호탕한 성격이 작품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일필휘지의 이런 감각은 굉장히 그런 성격과 맞아떨어지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한자로 써가지고 연도와 한자로 서명을 하는 세로로 서명을 하는 이런 방식은 동양적인 특성과 어떤 서양적인 어떤 양식이 병행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불행하게도 1935년에 29세에 평양에서 개인전을 하는 도중에 요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지금 현존하는 작품이 4점이 있는데 그 중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노란 저고리와 또 풍경화 1점 해서 2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석한 상황인데 작가가 살아 있었다면 우리 근대 미술이 좀 더 풍성해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김기창의 정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창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청각장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오히려 더 많이 받은 작가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어릴 적에 열병을 앓아서 청각을 상실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덩치가 큰 김기창을 보고 몫으로 키우고자 했는데 학교에서 해오는 간단한 스케치를 보고 엄마는 그림의 소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김은호 화숙에 김기창을 데려가게 되죠. 본 작품은 어떻게 보면 김기창의 첫사랑을 그린 작품인데요. 김기창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댁에 자라면서 그 옆방에 살고 있는 기생딸 소저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외할머니는 또 기생딸이었기 때문에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몰래 데이트를 했는데 이 작품도 몰래 데이트가 낳은 결과입니다. 김기창과 이 소저라는 여인 그리고 김기창의 막내 여동생을 데리고 동네에 나와서 어느 의사집에 들러서 그 거실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스케치를 해오고 김기창은 그 작품을 토대로 비단위에 굉장히 섬세하게 이 채석화를 그리게 되는데 김은호의 많은 영향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완성한 작품은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해서 입선을 받게 되고 그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했을 때 소저는 이미 그 할머니 댁을 떠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약간은 슬픈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것은 이게 1934년에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채색이 잘 보존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보존해야 될 문화재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지호의 남양집을 살펴보겠습니다. 1939년에 그린 오지호의 남양집은 작가의 고향이 개성인데요. 개성에서 작가가 미술교사를 하면서 살았던 그 집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오지호는 당시에 어떤 인상화적인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가인데요. 이 작품은 전체 화면에 굉장히 나무 두 그루를 크게 가운데 세우고 그림자와 나무가 주인공인 셈이죠. 그러면서도 멀리 뒤에서 작가의 딸이 부엌에서 나오는 또는 문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겨울의 따뜻한 남양집 풍경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적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말 운 좋게 이 오지호의 유족분이 작품을 기증해 주셔서 이런 명작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작품을 기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해 주신 오승우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이 공간은 한국전쟁 직후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 특히 이제 화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더 가난에 이제 궁핍한 생활을 했는 시기에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국전쟁 직후에 어떤 우리 한국성을 찾아보자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개별로 어떤 작가의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를 볼 수 있는데요. 박수근은 어떤 한국적인 그런 특성을 어디서 찾았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화강석의 질감, 그걸 표현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는데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1960년에 그려진 어떤 그런 정점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이런 마테리얼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감을 신문에 짜서 기름을 빼고 그 어떤 텁텁한 기분을 최대한 살렸다고 합니다. 총 6명의 인물이 구성되어 있고 또 앞쪽에 있는 할아버지의 이 둥근 어깨 라인은 또 우리나라 전통적인 초가집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 1971년도에 수집이 되었는데 그 당시 작품 가격은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그 100만 원이 그렇게 그것도 높은 가격이었겠지만 지금은 거의 100억에 달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보험가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신미한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장욱진의 까치를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는 작가들이 뭔가 자기만의 개성 위에 어떤 그 한국적인 토속성이 무엇인가, 한국성이 무엇인가를 좀 골몰하게 되는데 박수근이 막 마테리얼을 한국적인 어떤 그 화강석의 마테리얼을 표현한 작가라면 장욱진은 굉장히 소품 위주의 어떤 그 화면을 단순화하고 대상을 극도로 축약해서 그리는 작가입니다. 이 까치는 장욱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굉장히 어떤 특별한 소재가 되는데요. 어릴 적에 장욱진은 초등학교 때 이제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항상 낙서를 하고 또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까치를 한 번은 굉장히 검은색으로 세부 묘사를 하지 않은 검은색으로 그려서 선생님께 거의 낙제 점수를 맞았는데 그 이듬해는 또 비슷하게 그린 작품이 오히려 상을 받아서 또 이렇게 부상까지 유한물감까지 부상으로 받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까치라는 소재가 장욱진의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지 않나, 특별한 이미지로 남아있지 않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에서는 전체적으로 나무를 굉장히 화면 전면에 가득 채우고 단순화시키고 나무를 그리고 또 이제 새를 위치시키고 있고 또 화면은 10개 칠해가지고 계속 긁어내서 특별하게 자기만의 어떤 개성적인 작품 세계를 찾은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수근에 못지않은 국민화가 이중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근대 또 1960, 70년대까지 한국 미술의 어떤 대표적인 화가로 김한기, 박수근, 또 뭐 장욱진을 잡지만 그 다음 그에 못지않은 어떤 그 탑에 해당하는 작가가 이중섭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00년의 어떤 그 화가로 해서 개인전을 가진 바도 있는데 이중섭은 평안남도 평원태생으로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하기는 하였으나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색하기를 즐겨하는 작가라고 합니다. 한국 미술사에서 이중섭만큼 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작가도 드물 겁니다. 후기에는 일본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서 많은 편지 그림과 작품을 남기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긴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3명의 청년이 방에 누워서 할 일 없이 이제 무기력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데 대생이 굉장히 정확하고 탄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중섭은 그 드로잉을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수십 번의 어떤 레이어를 만들고 그 깊이를 느끼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이중섭의 스승 임용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임용년은 3.1운동 때 그 3.1운동에 가담하고 또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예일대학에서 수석 졸업을까지 한 굉장히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 임용년이 평소에 가르친 방식은 계속적인 드로잉과 소묘를 강조했고 그런 어떤 교육의 어떤 영향은 이중섭에 이어져서 이중섭은 굉장히 드로잉을 많이 하고 드로잉을 작품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간은 1960년대부터 이어지는 그 앵포르멜 위주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작가들이 이제 물론 해방 공간에서부터 많은 작가들이 직접 유학을 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발현돼서 작품에 적용되고 우리 나름의 어떤 그 하나의 조류와 양식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흐름이 이제 앵포르멜이고 또 그 중에서 오종욱의 미망인이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종욱은 개인적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면서 자기가 부상당했을 때 도와준 전우가 바로 앞에서 이제 총살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그 평론가들은 오종욱의 이런 작품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요. 미망인은 앙상한 뼈만 남은 발과 또 손을 결합하고 모든 신체 부위를 생략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모습으로 누가 봐도 굉장히 추격적으로 뭔가 어렵고 어떤 그 실존적인 절규 또 뭔가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작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험미술 공간인데요. 이 전시장에 이제 실험미술과 단색화가 같이 있긴 한데, 이제 실험미술로는 이건용, 또 백남준, 곽인식, 박형기 등을 저희가 이제 전시를 했는데, 먼저 실험미술이라고 하면 약간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험이라고 그 단어만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실험인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 후반 또 70년대까지 이어지는 실험 미술은 기존에 하던 전통 방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영의 신체 드로잉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작품을 1대1 마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작품을 꼭 마주해서 그려야 되나? 옆에서 그리면 안 되나? 또 뭐 내려서 그리면 안 되나?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본인의 신체와 작품의 어떤 매체를 연결시켜서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을 하게 되는데, 작가는 이 167cm 정도에 해당하는 합판을 본인의 앞에 놓고 위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드로잉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묘사하기보다는 본인의 신체를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어떤 대상을 자체를 작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조금 그리고 잘라내면은 그 키보다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 또 하기 좋죠. 그러면 또 잘라내고 한 배 정도 왔을 때는 엄청 드로잉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을 하고 또 잘라내고 맨 마지막에 남았을 때는 앉아서 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꼼꼼하게 하게 되고, 이 전체를 이제 또 조합하는 방식은 맨 처음에 잘랐던 작품을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붙여서 이제 완성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드로잉 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렇게 그리나? 그냥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시도와 창의적인 시도, 또 자기만의 어떤 그 그림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그 다음 발전 단계에서 뭔가 창의적이고, 기존에 있던 것만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 발전적인 단계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곽인식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영 작품 못지않게 또 굉장히 재료에 또 관심을 가진 작가인데요. 곽인식은 대구생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일본에 정착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된 계기는 그림을 그리러 갔다기보다 형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됐고, 또 그곳 일본에서 이 유리라는 재료에 굉장히 처음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가게에서 아름다움을 자기 나름대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캔버스로 했을 때는 이런 선들을 직접 손으로 그렸겠죠. 그렇지만 이 작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주는 자연스러운 선을 의도적으로 갖고자 노력했고, 이런 의도적인 유리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고 유리를 묻고 거기서 쇠망치로 이 정도에서 쳐서 이런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런 선들이 너무 본인이 마음이 들 때까지 내리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백 장의 유리를 깨뜨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968년도에 이런 작품을 이제 하게 됐고, 이런 작품을 통해서 많은 작가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유리가 아니라 다른 재료 그 자체를 보여주는, 우리가 뭔가 인공적인 제작이 아니라 물질 그 자체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작품 세계에 많은 작가들에게 또 영감을 주게 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색화 공간인데요. 우리나라의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그림의 양식으로 단색화를 많은 세계적인 작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데, 이응노도 그런 어떤 부류 양식에 속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이응노는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군중을 그리고 수목으로 그렸는데 어떤 단색화에 어떤 그 자연스럽게 묻혀져 속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군중의 무리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와서 대한 독립을 만세를 외쳤던 그런 경험을 한 작가이고, 그때 본 어떤 군중에 대한 그 느낌,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 작가는 그런 어떤 군중의 무리, 또 이런 함성들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 명도 같은 작가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까이 와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색화 공간을 넘어서 민중미술인데요. 이런 어떤 오랫동안 단색화 양식을 형성하다가 다음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또 사회의 어떤 그 민중들의 소리를 담아내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작품은 황제영의 황지 330이라는 작품입니다. 1981년도에 황제형은 이 작품을 그려서 중앙미술대상전에 출품을 하게 되고 거기서 대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황제영 하면 광부작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인데 이 작품을 계기로 이 작가는 실제로 민중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원도 황지라는 곳에 가서 탄광촌에 직접 고용을 되도록 해서 자기가 직접 굴을 파고 들어가는 삶을 3년이나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그 많은 탄가루가 떨어지는 데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작품은 거기서 일을 하다가 탄광이 무너져서 죽은 여기 김봉춘이라는 사람의 탐부의 어떤 그 유품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런 명찰이 있긴 하지만 황지 330을 해서 330 번호로 이제 많이 불렸겠죠. 불리고 이 허름한 옷과 또 재미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위에 쌍방울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그런 산업물도 보여주고 이런 어떤 리얼리즘의 계통의 작품이 이 시기에 굉장히 이제 붐이 일어나고 많은 작가들이 민중의 소리에 또 어느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작품을 하는 시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어떤 직접적인 표현에 앞서 표현에다가 어떤 본인의 유머 감각까지 넣고 상상력을 넣은 그 주재환이라는 작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가도 물론 어떤 사회적인 현상, 고발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 작가는 아주 재미있는 것이 블랙 유머와도 같습니다. 알파별 외계인이 내 그림 뒤에 남긴 방명록 글에서 이 작가는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동원을 해요.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칼 세이건이 말한 이 우주에 인간만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낭비다라는 그런 문구를 떠올리고 이제 상상을 통해서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본인의 작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작품 뒤에 이런 말풍선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수식을 남겨서 재미있게 이제 메시지를 남긴. 그럼 사실은 계산해 보니까 사실은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동원된 이런 주재환의 알파별 외계인이 내 그림 뒤에 남긴 방명록 같은 작품도 아주 재미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연구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국제미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그룹별로 이루어지는 한국 미술의 특징이 21세기에 오면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오면은 각각 개인이 세계를 무대로 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을 우리가 여기 복도에다가 몇 점을 설치를 했고 회화 작품은 이제 온습도상 할 수가 없어서 조각 작품 위주로 전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 이제 서도호와 멀리 보이는 이불의 작품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까이 가서 보실까요? 이 작품은 서도호의 바닥이라는 작품인데요. 서도호는 한국에서 자랐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은 런던에서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익숙했던 곳에서 낯설은 곳으로 갔어. 낯설은 곳이 다시 익숙한 장소로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을 작품에 많이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집 시리즈입니다. 천으로 집을 만들기도 하고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런 설치 방식으로 하는 작품 하나. 또 여기처럼 어떤 익명의 많은 군중을 표현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바닥에다가 황인종, 백인종, 그다음에 흑인종, 이 세 인종의 남녀를 붙여서 총 6개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익명의 대중들이 각각은 힘이 없지만 익명의 대중들이 이루는 전체의 힘은 또 엄청난 거죠. 각각의 힘은 없는데 이 전체가 또 모여서 하나를 형성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이 서도 작품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에 올라갈 수도 있으나 작품 관리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불의 사이보그라는 작품인데요. 이불은 조소를 전공했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지난해에도 출품을 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작가입니다. 한국의 현대미술 얘기하면 더 이상 이제 이불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이보그라는 작품은 이불의 어떤 그 표현의 어떤 방향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불은 인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려는 욕망을 표현하는데 가장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성의 몸을 드러내요. 아름다운 그리스 조각상 같기도 하고 또 공상과학에 나오는 전사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보면 씩씩하면서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또 가까이 가보면 다리는 하나밖에 없고 뭔가 불구의 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욕망들이 많이 투영되는 여체를 나타내면서도 불완전한, 그래서 이불은 어쩌면 미래에는 이런 불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대략적인 우리 상설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작품을 하나하나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이외의 작품에도 더 관심이 많이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작품을 하나하나 텍스트를 공부해 나가면 아주 쉽게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이외의 작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